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ETF 시장의 동향을 확인해보면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의 ETF계 백종원, 김민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과연 국가별로는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섹터별로는 ETF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그랬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1번을 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요.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 네. 코스피가 올해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지금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불량이더라고요. 좋은 모습, 맞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10% 올랐습니다. 근데 6월 7일 기준으로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한 17%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7%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 30%였는데 지금도 계속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좀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 대표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1%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무려 26% 오르면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선진국을 보시면 선진국의 5대 국가라고 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5개국 중에서 영국이 가장 좀 안 오르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브렉시트 여파하고 인플레이션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는 한 13%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일본, 제가 저번 주에도 일본을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네. 지금 니케이 225 기준으로 24%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 안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오렌 버핏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종합상사,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7.4% 늘리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2주 동안, 2달 동안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아쉽습니다. 중국이 차이나 리오프닝 그런 수혜가 오지 않고 중국 안에 있는 지수들이죠. 뭐 심천 종합이라든지 스타 50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해 종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 종합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연초 대비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만은 반대로 또 불장입니다. TSMC하고 미중의 무역 전쟁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19%의 연초 대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 많는 인도, 베트남, 브라질도 뭐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보면은 국가별로는 그 국가 안에서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많이 좀 엇갈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좀 무시하기는 하지만 네. 일본도 반도체 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요. 대만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련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 섹터별 움직임으로는 1등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주간 단위로는 에너지 화학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배터리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정유화학도 같이 누리기 때문에 에너지화학 섹터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번 주에만 SK이노베이션이 한 9% 오르면서 그 에너지화학이 한 7% 정도 섹터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장비, 철강, 건설 순으로 한 4%에서 7% 사이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 40% 올랐고요. 그리고 에너지화학도 뭐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화학 정유가 좋기 때문에 34% 올랐습니다. 재밌는 것은 건설주인데요. 건설주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 40%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목이 메이세요? 아, 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조금만 더 안 좋으시면 말씀하시면 또 네네. 물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김민 본부장님께서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후 준비.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굉장히 먼 이야기 같는데 눈 깜빡하고 뜨면 바로 노후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ETF가 뭐 퇴직연금 여기에 살 수 있는 ETF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그렇죠. 있거든요. ETF 많이 아시니까. 근데 저는 항상
항상 얘기하죠. 네이버에 물어봐라. 네. 혹은 이제 각 증권사별로 관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봐라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좀 귀 쫑긋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분들도 관심 많은 노후 대비 관련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 연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관련해서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6월 1일자에 제가 매경에서 네. 2,800명의 MZ 세대를 대상으로 네. 노후에 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3층 보장 체계,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가 되게 빨랐고요. 그 안에서 재밌었던 것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국민연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현재 953조더라고요. 1분기에 그 누적 금액이 좀 오늘 기준으로 하면 천조가 넘었을 것 같은데 누적 수익도 500조를 기록하고 있고 수익률을 보시면 연에 한 5%씩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리포트가 2040년, 50년에 고갈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의 걱정,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면 우리가 그 외에 뭐 다른 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걸로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요거를 가입을 안 해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막 가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했는데 오늘 ETF로 과연 활용이 가능한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어떻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안에서 ETF를 활용이 가능한데요. 네. 퇴직연금 제도는 뭐 DB형, DC형, IRP로 나뉘는데 다 ETF를 쓸 수가 있고요. 네. 개인연금 안에서는 연금 신탁, 연금 펀드, 연금 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연금 신탁은 2018년에 중지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연금 펀드, 연금 보험은 지금도 불입을 하고 계시는데 연금 펀드 안에서만 ETF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에서 ETF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ETF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ETF를 연금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ETF가 있고 활용이 불가능한 ETF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개인연금하고 또 퇴직연금과 틀리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의 3층 보장 체계로서의 이 연금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ETF는 열어주지 말자. 그래서 막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개인연금을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나 뭐 타이거 인버스로는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개인연금은 그 정도의 제한만 왜냐하면 개인연금을 많이 불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예, 제한도 있고. 그에 비해서 퇴직연금은 보통 1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불입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네. 좀 더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당연히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선물로 투자하는 ETF도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에 선물이 들어가는 국채 선물이라든지 선물이 들어가는 ETF는 투자를 막혀 있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도 ETF를 하면 전체 나의 퇴직금이 네. 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70%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더 뭔가 파이팅 넘치게 투자하다가 괜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연금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당장 수익을 내는 것보다 향후에 쓸 돈을 모아둬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막 SQQQ 이런 좀 그렇죠. 인버스 이런 4배짜리 방향성 디렉션. 투자하면은 네. 좋지 않겠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럼 관련해서 세금적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ETF를 그냥 일반 자금으로 운용할 때와 연금 계좌 안에서도 운용할 때 세제 그렇죠. 움직임이 좀 다르다면서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와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하고 기타 ETF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고요. 분배금에 관해서는 15.4%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ETF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인 거죠. 세금을 내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연에 2%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당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국내 주식형은. 네. 그리고 그 외를 제외한 해외 주식형과 기타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과세하고 분배금에도 15.4%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그렇고요. 연금 계좌를 보시면 연금 계좌는 이 15.4%를 내지 않고 이제 과세 이연을 시켜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3.5에서 5.5%를 내게 되고요. 네. 나는 일시금으로 받겠다. 이러면 기타 소득세 16.5%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연금 안에서 ETF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ETF를 모아가겠다, 나의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ETF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세금적인 부분도 혜택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화면에 찍어두시거나 뭐 지금 유튜브 창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캡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TF 관련해서 어떻게 노후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